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자녀들 독서에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조금씩 사서 모아놓은 해피머니 상품권 들고 서점을 찾았다가 낭패해봤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티몬 위메프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아웃백이나 KFC, 빕스 같은 유명 외식업체와 서점, 백화점, 게임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맹점에서 사용 중단을 선언하면서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구매자들은 상품권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 해피머니 상품권 중에서도 핀번호가 발송된 상품권은 판매사의 환불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품권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피해자들 국회에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고요.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처 정상화와 상품권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발행처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이 고소하기도 했고요. 금융감독원 민원실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 티몬 위메프 사태가 몇천 원짜리 상품권을 가진 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행 상품이나 숙박, 항공권 구매 피해자들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모쪼록 빠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 환경연이 얼마 전 순천시의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된 고형 연료의 처리 비용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결국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네요. 네, 순천환경운동연합이 순천시 조합면에 소재한 자원순환센터의 고형 연료 처리 비용과 절차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순천환경연은 2022년 이후 순천시 조암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된 고형 연료가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처리 비용과 불투명한 산정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순천환경연은 순천시에서 인근 처리 시설 부재로 장거리 운송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일반 폐기물 처리 비용은 톤당 1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감사 청구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순천환경연은 한국환경관리공단 폐자원에너지 부서에 질의한 결과 폐목재나 폐지, 생활가구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에서 2023년 고형 연료를 처리하는데 톤당 3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폐기물의 경우 자원순환센터의 경우는 무상 처리하거나 평균 톤당 1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산되는데 이 고형 연료 처리 시설 업체 가운데 민간 업체들이 많아서 이 구체적인 가격을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결국 처리 비용 과다 논란은 감사원의 감사 유무 또 결과에 따라서 시비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시 직영이 아니라 위탁 운영 방식을 채택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14년 6월부터 수의경 민자 사업인 이른바 BTO 방식으로 운영 중인 주암 자원순환센터는 총 사업비가 1,317억 원이 투입됐고 15년 동안 민간 위탁을 진행한 후에 오는 2029년에 순천시에 기부 체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적자로 운영이 중단되는 등 고비용 저효율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 의원님 말씀대로 수익형 민자 사업인 BTO 방식에 대한 논란은 사업 추진 과정인 지난 2013년 당시 순천시 의회 의원들이 순천시가 수의계약으로 업자를 선정하는 등 계약 과정이 불투명한 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조사권 발동이나 감사원 청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고비용 저효율 논란이 나오고 있는 고형 연료의 처리 방식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서 앞다퉈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시민단체와 국회에서도 사업 방식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이 고형 연료와 시범 사업의 잦은 실패로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로 가죠.
여수시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을 했죠. 그런데 여수시가 운영하고 있는 낭만포차, 일회용품 사용에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네, 여수시가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예방을 위해 매월 10일 일회용품 제로 실천의 날과 인공지능 캔과 페트병 자동 수거기를 활용하는 등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텀블러 가방 제작 등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정작 여수시가 운영하는 낭만포차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가 운영하고 있는 낭만포차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해 탄소 중립 방안이나 수소도시 조성, 국가산단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 관광명소의 한 곳인 낭만포차에서는 최근 휴가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용객들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있어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과 상반된 곳이라는 지적입니다. 포장마차 형식의 판매점이죠.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속과 함께 행정 지원을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여수 낭만포차에 입주한 일부 상인들은 이 플라스틱 수저를 비롯해 나무젓가락, 종이컵, 종이 앞접시, 플라스틱 맥주잔 등 이 소주잔을 제외한 식기류 대부분을 일회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낭만포차 입주자들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가 늘고 또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회용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여수시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여수 지역 카페와 일부 식당 등의 다회용 컵과 식기세척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 낭만포차 일회용품 사용 논란에 대해 여수시는 언론을 통해 낭만포차가 관광지다 보니 이 손님이 많이 몰려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는 단속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에서 마무리하죠. 최근 시의회 의정 활동 과정에서 광양시 직원에게 막말을 해 무리를 빚었던 광양시의회 한 의원 공개 사과문을 냈어요. 네, 최근 시의회 도중 막말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광양시의회 송모 의원이 시 공직 내부망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지난달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 중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직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당시 발언은 해당 부서장을 무시하거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의원은 당초 공직 내부에서 공식 사과 요구가 나오자 처음에는 공개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결국 여론이 악화되면서 공개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달 의회 상임위에 출석한 광양시 간부 공무원에게 능력이 안 되면 자리를 바꿔야지 왜 거기에 앉아 있어. 눈은 작지만 크게 봐라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고 이후 시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맥락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얼핏 듣기에도 좀 기분이 나쁜 그런 표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를 무시하거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는 합니다만 듣는 사람이 불쾌하게 느낀 발언이라면 문제 소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해당 의원은 사과문에서 하반기 인사 이동으로 업무를 새롭게 맡은 부서장들에게 잘해보자 또 격려와 당부의 마음을 담아 표현한다는 것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며 매우 당혹스럽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진행자님 말씀대로 나쁜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공개석상에서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는 발언을 한 것은 일단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 당사자의 공개 사과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지역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지방의원들의 지자체 공직자들에 대한 대면 마인드가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과문 게재와 관련해 광양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해당 행위가 갑질일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마다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8월의 첫 시간 수요일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8월의 첫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변호사님 그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좀 하려고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네, 또 8월이 많이 지나갔죠. 정말 제가 이 8월 3일이 지났구나. 네, 새로운 작심 3일 지났어요. 새로운 8월 이제 새로운 달이 또 시작됐다. 뭐 힘내자 이랬는데 또 벌써 일주일이나 괜한 이제 말씀을 드렸네요. 희망차게. 예. 아니요, 그래도 출발해야죠. 또 힘내고 근데 이 수요일이라는 그 요일이 좀 이게 뭔가 활기를 좀 내기가 좀 힘든 날이기도 한가요? 그런가요? 중간에 좀 어중간하다거나 할 수 그래요? 있죠. 근데 저는 왜냐면 월요일 사실 가장 힘들고 그렇죠. 심정적으로 월요일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은 그냥 이제 정신없이 지나가고 약간 수요일쯤 되면은 벌써 좀 수요일 됐나? 절반 왔네. 네, 약간 수요일 됐나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래요. 수요일은 또 저희 방송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더 신나시죠? 저 항상 신나죠. 신나고 즐겁고. 예. 답변이 네. 기계적인. 네, 예. 예, 즐겁습니다. 수요일 좋죠. 수요일쯤 되면은 딱 언제 끝나나 또 일주일이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뭐 재충전을 한 번씩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버텨봐야죠. 뭐. 알겠습니다. 네. 8월의 첫 버티는 시간 삶. 버티는 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게 과거 양육비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래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이제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이혼한 부부가 있으면 그 양육을 하는 사람에게 양육을 네, 하지 네. 않는 측이 양육비를 줘야 되는 건 당연한 논리인데 양육비를 안 줬을 때 이거를 청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멸 이슈가 뭐 언제부터 진행되느냐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그 확립된 법리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 양육 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라든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양육비 청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 성립하기 전에 성립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볼 여지도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소멸시효가 없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동안의 법리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가능하다. 이거 완전히 대변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뭐냐면 이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법적으로 이제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어떤 그런 뭐 이제 의미가 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적인 동의 네,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10년이 기본적이에요. 물론 예. 뭐 법에 따라서 어떤 거는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하지만 이 양육비 청구 채권을 이제 10년으로 본다고 이제 10년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네. 과거 이제 판례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봤냐면 뭐 이 청구권 자체가 성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 있냐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당사자가 협의를 했거나 아니면 협의가 안 돼서 가정법원이 과거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판결조차 하지 않았는데 청구권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멸시효가 기산이 되겠냐라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이제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자녀가 그 부분에 대해 소멸시효가 계산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람보다 뭐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뭔가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라는 네. 어떤 이제 그러한 이제 판결 이유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판결이 아니라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이제 근데 물론 당연히 이제 반대 의견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반대 의견도 5분의 대법관이 기존의 그 결정이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봤냐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인 성질은 자녀가 성년이 된 사정만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는 그 다수 견해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그 이혼한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뭐 협의를 하거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아직 어떤
법적인 청구권 내지는 법적 지위의 성질만을 가지기 때문에 소멸시효 자체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기존의 그 입장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녀가 성년이 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안 하거나 했던 사정들이 있었을 텐데 뭐 이제 만 19살로 성년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10년 동안 만약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한 푼도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그럼 상대방은 그 지급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혼 사건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냥 쉬운 말로 치사하고 더러워서 돈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안 보내주는데 매달 언제 보내줄 거냐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못 청구하게 되니까 이제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지급하시고요. 또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자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화재 판결 정리해봤고 주제로 가겠습니다. 한낱 땡볕더위가 이어지다 보면은 불쾌지수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불쾌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뭐 공공기관 등의 악성 민원을 넣는 건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이 악성 민원이 이렇게 더운 날에 점점 늘고 있다 그래요. 지난 5월에는 광양에서 흉기를 든 민원인이 공무원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게 시작한 공무직을 그만두거나 뭐 심하면 뭐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악성 민원에 대해서 상시 녹음을 하도록 하고 욕설이나 폭언을 했을 때 민원 대응을 종결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의문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죠. 여기 국장 나오라 그래 국장. 저 선생님 이쪽으로 오셔서 차분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내가 언제부터 말했어? 내 땅에 누가 자꾸 주차를 해놓는다고. 아니 그걸 시청이 알아서 빨리빨리 단속을 해야지. 지금 뭣들 하고 있는 거야? 그 불법 주차권은 저희가 민원 접수했고요.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24시간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24시간 단속을 못해? 아니 그런 거 하라고 내 피 같은 돈 세금으로 싹 다 내는 거 아니야. 쪼무레기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국장 불러와 국장. 선생님 여기서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서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빨리 그 불법 주정차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난리 굿을 쳐줘야 그나마 움직이지. 이 멍청이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야. 알지? 쥐도 새도 모르게 확 그냥.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은 굉장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디캠으로도 녹화되고 있으니 그만하시죠. 알아서들 해. 너희 같은 공무원들이 뭘 알아. 녹화해서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경찰서 가도 나는 똑같이 할 거야. 뭐 내가 뭐 잘못했냐? 뭐 잘못했어? 너는 내가 승진도 못하게 할 거야. 어이 여보세요? 우리 동창회 단톡방 있지. 거기에 그 라전 시청의 민원 담당 이라순이라고 거기에 전화번호 나올 거야. 다들 거기로 전화 한 통씩 돌리라 그래. 이놈의 자식들 아주 혼쭐을 내주자고. 나 송나전이야. 여기까지. 민원 연기는 그 대본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요. 굉장히 힘들고 찰지네요.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예. 참 자아가 그러니까 뭐가 힘드시죠? 자아가 분열되는 듯한. 너무 궁금해요. 뭐가 힘드세요? 국장 나오라 그래. 국장. 평상시에 제가 해볼 수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연기로 시키시니까 아니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욕을 이 멍청이들아 같은 순화된 욕을 안 하시기 때문에 너무 헛웃음이 나오신 건 아닐까요? 네. 빨리 광고를 들어야 될 이 것 같습니다. 멍청이들아. 네. 게스트 보호 차원에서 네. 광고를 얼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악성 민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 네. 뭐 여름철이면은 뭐 여기저기 뭐 이제 짜증나는 일들이 제일 많고 불쾌지수도 그렇죠. 올라가고 심기가 불편한 것들도 좀 많이 생깁니다.
두 분도 악성 민원에 시달려 본 적이 좀 있으신가요? 직업 특성상? 악성 민원을 뭐 정확하게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저희도 이제 변호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고 그렇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또 일정 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도 사람을 상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그 갈등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 힘든 부분은 뭐 이 업무 자체가 힘든 부분보다도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갈등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발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우리 꽁트 사례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 분들께서 뭐 받는 정도의 악성 민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이렇게 좀 뭐 공감이 되세요? 의뢰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뢰인의 상대방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어떤 불필요한 뭐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일정 부분 공감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의뢰인의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죠. 소송의 상대방들이 이제 법정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대놓고 왜 거짓말을 하세요? 왜 뭐 변호사님이 왜 거짓말을 하시냐? 뭐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자기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거에 드라마에서 본것 대해서는 같아요. 반감을 예. 갖게 그럴 수 되잖아요. 있죠. 그래서 진짜 약간 일부러 더 법정 밖에 늦게 나온다거나 그러기도 해요. 그런 정말.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기다리실 걸요. 아니 뭐 그런 일은 정말 뭐 매일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건 그렇죠. 아닌데 그래도 정말 이런 그런 경우도 일이 있다.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공공기관의 악성 민원이 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태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악성 민원이라는 거에 대한 법적인 정의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 자체는 좀 없는데 네. 어쨌든 악성 민원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제 이게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이제 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교육청까지 포함을 해서 이 조사를 해서 지난 7월 2일에 이 결과를 발표가 했는데요. 맞네요. 3개월 동안이면. 네, 기본적으로 뭐 사례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유형, 그다음에 폭언, 폭행, 협박 유형, 그다음에 뭐 자표 찍기 유형이라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항의 전화를 해주세요. 그걸 이제 독려하는 자표 찍기 유형. 그다음에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막 이 정보도 공개해 주세요 하는 그 정보를 과도하게 그 이제 공개 청구를 요구하거나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유형들 해서 뭐 참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 꽁트에서도 요 분도 그렇고 그 본인 땅에다가 주차 단속 24시간 안 한다고 찾아오셔가지고 폭언도 하고 욕설도 하고 좌표도 찍고 그럼 다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분은 거의 뭐 종합 선물 선물 세트처럼 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최악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뭐 이분은 그야말로 이제 악성 민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것 네. 같아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직접 듣고 응대해야 되는 공무원분들은 참 이게 가슴이 좀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가슴도 좀 네. 떨릴 것 같고 네. 경남 양산에서는 여러 차례 악성 민원과 폭언에 시달리던 29살 청년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도 있었어요. 네, 그 최근에 뭐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경남 양산시에 근무하던 김모 주무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었어요. 뭐 한 달에 초과 근무 시간이 뭐 66시간이 넘었다. 뭐 전문 업무를 맡으면서 스트레스가 커졌다.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이 보건소 민원팀에서 근무하던 당시에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그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것 때문에 뭐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동료나 지인들에게도 자주 토로를 했다라고 하고 뭐 막 민원인들이 뭐 어린 X 뭐 이런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차마 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좀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고성 폭언 이런 것들에 완전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민원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까지도 있었다고 하고 뭐 그리고 뭐 우리 지역이니까 뭐 광양시에서도 뭐 민원인이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들리고 예, 예.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양 이슈도 뭐 옛날 일이 아니라 올해예요, 올해. 네, 맞아요. 맞습니다. 지난 올해 5월에 네.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예.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악성 민원을 사례별로 유형을 정리했어요. 뭐 생계형, 트집잡기형, 전문가형, 막무가내형. 대충 이름만 들으면 이제 어떤 네, 건지 맞아요. 와닿긴 하는데. 네.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년 5월에 이제 공공 부분에 특별 민원이라 그래서 이제 뭐 악성과 고지를 이제 특별 민원이라, 그러니까 악성 민원이라고 좀 명명하기에는 좀 이제 그래서 특별 민원 대응 메뉴를 작성해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생계형은 뭐냐면 단순 과격 유형이에요. 이제 과격하다 할 때 그 과격 유형인데, 보통은 조금 이제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학력이 좀 낮은 이제 분들이 많으시고 정말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싸움당형이 있는데 트집잡기 유형이에요. 뭐냐면 매우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스타일로 이제 이기적인 유형. 아까 말한 그 꽁트의 그 사례 여기도 포함이 되고, 전문가 유형은 뭐냐면 이른바 이제 독불 장군형. 이게 실제로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독불 장군형 이렇게 명명한 거거든요. 뭐냐면 사사건 자기가 이제 전문가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잘잘못을 막 따지기 좋아하는 유형이고요. 네, 옹고집 유형이 뭐냐면 막무가내형이에요. 그래서 막 오랜 기간 민원 투쟁을 해서 이제 자기의 생활 여건 자체가 이제 막 피폐해져 있어 이미. 그리고 막 그 가족의 형태도 비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이 유형이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어둠 속의 스나이퍼형도 있습니다. 저격수 유형. 이건 뭐냐면 자기를 잘 드러내지는 않고 음지에서 꾸준히 민원을 내면서 뭐 정부를 조롱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민원 업무 담당자를 계속 괴롭히는 유형. 그러니까 이런 게 유형화가 될 정도로 얼마나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민원에 시달리는지. 근데 이제 이게 대응 매뉴얼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또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기본적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해주면서 뭔가 현실적인 대책을 제안해주고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생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네, 유형화하는 맞아요. 걸 텐데, 물론 이제 민원의 내용을 또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뭐 위협을 한다거나 뭐 좌표측 이런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광양시의 사례처럼 뭐 흉기를 든다거나 좌표찍기, 요것도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좌표찍기라는 게 진짜 큰 문제인 게, 이건 민원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 한 명 괴롭히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공직에 있다 보니까 이 사실은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홈페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각 부서 출입문 앞에도 뭐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 뭐 게재돼 있기도 하잖아요. 담당자의 업무, 직책, 뭐 조직도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 불만 있는 사람이 야, 이놈을 한번 제가 제대로 괴롭혀야겠다라는 이런 잘못된 마음을 먹고 뭐 자기가 뭐 속해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자기 지인들 동원해서 무차별적으로 계속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김포시 공무원 같은 경우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털 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이제 차량이 정체가 되잖아요. 네. 도로 보수 공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항의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근데 여기서도 온라인 카페에서 이 공사를 승인해준 이 주무관이 누구다라고 해가지고 좌표를 딱 찍자마자 이제 거의 테러 수준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었나 봐요. 그래서 예. 결국에는 이 담당 공무원분께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정도의 사례들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뭐 김포시뿐만 아니라 뭐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도 사실 이제 비공개로 직원들의 어떤 정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네.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분들 뭐 처벌 같은 건 안 받습니까? 예,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현행법상 악성 민원을 법적으로 정의하거나 악성 민원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해당 민원인이 행한 어떠한 행동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형법상의 공무집행 방해겠죠. 그래서 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또 이제 자기가
민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다 들리게 관공서에 방문해가지고 막 무슨 년 무슨 놈 막 이러면서 욕을 했다. 이거 모욕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일반 형사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중하게 또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 이제 해당 공무원 이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이제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뭐 또 따로 처벌하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자체를 뭐 정의하고 뭐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뭐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너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행안부에서도 최근에 악성 민원 대응하는 지침을 내렸다면서요? 이 지침을 뭐 새롭게 내렸다기보다는 개정이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0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지침. 이게 원래 2020년에 있었는데 이번에 좀 개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보완을 한 거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인의 폭행이라든지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을 하는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무원 개인 피해를 당하신 공무원 개인분께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전담 부서에서 우리 기관명으로 이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한다라는 어떤 이런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수사나 공판 뭐 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 대응 전담 부서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뭐 민원 처리 부서 역시 뭐 현행범 신고라든지 증인 증거 확보, 뭐 위법행위 내용 파악, 뭐 이런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정신적으로 이제 그 피해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보복 범죄를 당하시거나 이럴 뭐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이미 당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좀 더 뭐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그 요즘에 공공기관 홈페이지 가보면 담당자 이름이 지워져 있다 그래요. 그 민원에 대비해서 공무원 보호하는 조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뭐 찾아가서 누구 나오라 그래 이렇게 하면 뭐 다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이 실명 비공개가 좀 많이 확산하게 된 계기가 아까 송 변호사가 언급했던 그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좌표 찍기를 당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실명을 확인하고 뭐 소속 부서 이런 거 다 확인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이제 행안부가 이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비공개할지 공개할지를 정하라라고 해서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실명을 비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좀 환영하는 입장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식의 뭐 민원은 좀 줄어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름을 아는 경우와 이거는 좀 다르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실효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 효력이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소통 행정에는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전화 돌리기가 오히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왜 공개를 했었냐면 이제 민원인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뭐 시에다가 어떤 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과 직접 소통을 해서 예, 뭐 더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자꾸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는 역행하는 거 아니냐. 참 어렵네요, 그런 이게.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실명을 비공개하는 것은 소통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럼 잠재적으로 다 민원인들을 악성 민원인처럼 그냥 취급하는 것이냐. 그런 지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나는 정당하게 어떠한 행정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뭐 담당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매번 전화할 때마다 누군지 물어봐야 되고 뭐 그러면 또 전화를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는 이게 이제 당연히 너무나 아까운 목숨들이 이렇게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것 있으면 안될 때문에 일이고요. 예, 그렇게 예. 되긴 했지만 음. 다른 방법을 또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뭐 바디캠 이야기가 나왔고 뭐 녹음기 같은 거 설치도 많이 하고 있고 금융권이나 뭐 네. 그 공공기관이나 네. 그리고 대중적인 건 또 아크릴판 같은 거 설치해서 뭐 집어던지는 거 이런 거 막기 위한 맞아요. 요 정도인데 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아크릴판 이런 걸로 막을 수가 없는 수준의 뭐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네. 아니면은 뭐 그것보다도 뭐 사소한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많고 그 민원을 특히 민원 업무를 해결하시는 공무원들이 뭐 시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거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순히 어떤 불편을 호소하는 걸 넘어서서 아까 언급한 뭐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이런 범죄에 이르는 수준의 행위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저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벌을 실제로 해야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 역사적인 과정들을 지켜보면 대부분 공무원들께서 좀 수인을 하시거나 참는 그런 형태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명확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정도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이거는 무조건 사법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범죄를 저지른 걸 용인을 해야 된다. 누구도 범죄 피해를 당하고 그걸 수인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좀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라전법정 부부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SNS나 뉴스 보면서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이웃들 보면서 아직은 살맛 나는 세상이다 이런 댓글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거액의 기부금, 많은 물품 아니더라도 작지만 진심을 담은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우리 주변을 보면 소소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 그런 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우리는 보통 경제활동으로 돈을 버는 이유가요. 나 아니면 내 가족 등을 위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렇죠. 오늘은요.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 시간을 내려두고 일을 하며 월급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봉사자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예. 지금은 여수를 알리기 위한 홍보 봉사로 새로운 봉사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박선주 자원봉사자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수시 거북선 축제 홍보를 10여 년 정도 하고 또 문화예술 쪽에 홍보를 많이 해왔고요. 박선주라고 합니다. 봉사를 하기 시작한 계기가 외모만 보고 뭐 공주 같다, 뭐 피아노밖에 못 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피아노 말고도 다른 거 봉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더 내가 열심히 해서 본이 되어서 다른 분들도 같이 합시다. 이번에 미용봉사 갑시다. 또 교통봉사 갑시다 해가지고 주위에 동생들하고 연락해서 또 같이 가기도 하고. 정말 가서 미용봉사를 했을 때 처음에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봉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 놓으니까 엄마를 보는 듯하고 거기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우리 뭐 나중에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콧물을 쏟으면서 봉사를 못 하니까 봉사의 달인분들이 아이고 처음에는 다 그럽니다.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괜찮습니다.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막 가서 눈물만 흘리다가 콧물만 흘리다가 오다가 내가 우는 모습을 보이면 어르신들이 너무 슬퍼하겠다는 생각에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몇 달 3개월 지난 뒤부터는 제가 가면은 막 노래도 불러드리고 춤도 못 추지만 막 그 동요 율동을 하면서 해드리며 어르신들이 치매 걸리신 분들이 막 박수 치면서 옛 노래 가사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치매가 있으신 분도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옛 기억을 떠올리시구나. 그거를 저는 딱 너무 진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정말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안 가면 그분이 기다리실 거야. 그런 마음에 막 가족들 밥은 대충 알아서 먹어요 하고 봉사 가는 날은 뭐 라면 끓여 먹어요 하고 저는 막 봉사를 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명봉사하고 교통봉사를 주로 많이 했죠.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행사를 하면 겨울에 산타 나눔 보따리 그러면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부모 이혼 가정 부모 없는 가정 그런 아이들 가정 찾아다녀서 또 위로의 말 또 간단하게 같이 또 노래도 또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집집마다 어려운 가정을 또 나눔 보따리 행사도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추운 날도 콧물이 나와도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만 이렇게 선물 받는 것보다 지속적인 그런 후원을 할 수 없을까 막 그런 생각에 또 찾아갈 수도 없었어. 이제 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후원 단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후원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고 지금은 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또 후원금도 보내고 또 베트남 아이들한테 후원금도 조금씩 보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럼 그 아이들 영상을 찍어가지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매체가 발달이 돼서 예전에는 편지만 오고 했거든요. 지금은 편지하고 영상 이렇게 같이 와요. 그래서 베트남 말로 이제 잘 지내고 있다. 선물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 I love you 하면서 그런 영상들을 받으면 보고 제가 내가 힘들어도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벌어야 되겠다. 남들은 남편이 벌어다 주고 아들들이 벌어다 주는데 왜 돈을 벌러 다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해외를 봉사를 가보니까 그 우물 하나 파주는데 그때 당시로 2015년 때 갔다 왔거든요. 50만 원이 들어요. 지금은 더 들죠. 그래서 그런 거 후원을 하려면 제가 다른 걸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하는 게 제일 도와주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놀면 또 몸이 더 다운되니까 뭐라도 한 달에 진짜 5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으면 벌려고 하죠, 제가. 코로나 전하고 후에 봉사가 많이 변화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지만 아예 방문을 못하게 했었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조금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은 전체가 다 옮기는 상황이어서 거의 다 돌아가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가고 싶어서 저희는 너무 봉사 날짜만 기다리는데도 취소가 되고 안 된다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거의 코로나 한 2-3년 동안은 다 취소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완화되고 조금씩 지금은 이제 활성화되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지금은 어떤 봉사를 많이 하세요? 지금은 이제 거북선 축제할 때 봉사하고 여수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홍보하고 또 지금 여수시 SNS 서포터즈를 하면서 여수의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각종 행사들 그런 거 또 여수 관광지 그런 거를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북선 축제 홍보는 오래되셨죠? 제가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이제 여수의 거북선 축제도 많이 알리지만 관광지도 많이 알려야 되겠다 해서
관광지, 뭐 전시회, 뭐 음악회 계속 많이 같이 홍보를 해왔어요. 우물봉사가 제일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그래도 한국은 요즘에 밥은 굶는 아이들이 없고, 또 이런 기관이나 단체들이 반찬 나눔 봉사도 많고 여러 군데에서 물품도 많이 보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은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집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거리에 나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서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가서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물질 봉사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를 갈 수 있게 연필과 공책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서 보내줘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는 목소리 톤이 차분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어. 막 하면 남편이 뭐 진정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해야 내가 봉사를 한 군데 더 갈 수 있고, 또 관광지를 더 한 군데 더 찾아가서 알릴 수 있고, 그렇죠. 그 어려운 사람들이 나의 미안 그런 힘이, 그분들이 너무 표정이 밝으시면서 손을 잡으시면서 아이고 선상님 다음에도 꼭 오시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이고 내가 비타민 먹고 링거 맞고도 가야 돼 그런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이젠 혼자가 아닐 무대 너무나 8월 7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위태로울지도 몰라. 하지만 눈물 가득한 감동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내 손 놓지 않겠다면 It's on and let's go. Welcome to the show. 이것만큼은